네, 색다른 시각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현상을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선이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이경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해가 났습니다.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이틀간 정말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수준의 비가 내렸는데 두 분 모두 비 피해 없으시죠? 비 피해는 없는데 출퇴근할 때 좀 고생한 것 외에는 다행히 저는 비 피해가 없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또 그 신림동 그러니까요. 거기 반지하. 반지하 네. 거기는 완전히 참, 영화 기생충. 예,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게 그 모친이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다 이제 상황이 악화될 걸로 알고 막 이웃에 전화를 했는데도 그 결국 뭐 구출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예. 또 발달장애 언니 그리고 13살 된 딸아이를 돌보면서 혼자 살던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 좀 이웃들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예. 문을 열 수가 없어서 결국엔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 모든 사회인들이 다 같이 연대해서 이런 비참한 사건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예희 기자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치본색 오늘의 주제는 가처분 신청과 신당 창당입니다. 국민의힘 어제 관련 당원 개정안을 의결하며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대표가 해임됐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핵관이 친윤으로 당을 장악하면 이준석, 유승민이 신당 창단을 위해 꿈틀꿈틀할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여러 문제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도 움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행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이준석 신당 창당론 급부상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비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 체제는 이제 사문화되는 것으로 그 네.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선언을 어제 바로 했습니다. 신당 창당하지 않겠다. 다만 가처분은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후 5시 26분 그야말로 비대위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속사포로 올렸습니다. 자,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오늘 중으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나왔어요. 네. 오늘 중으로 하는데 그것은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안 하고 그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건데 이 법원 판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그 명분이나 실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를 그러면 해산을 하고 다시 그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만 해산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에 대한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 출범과 이준석의 명예 회복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징계에 대한 그 가처분 성인이 났다면 몰라도 징계에 대해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용이 나오면은 이 이준석 대표에게는 실질적인 저는 그 명예 회복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명예 회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되면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은 이 절차가 정당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게 법적으로 그냥 확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제 법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권에서 특히 집권 여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릴까?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을 할까?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실제로 이거 안 할 걸로 봤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안 할 걸로 봤어요. 어떤 본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어쩌면 하나의 협상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협상력이라는 게 그것은
좀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조기 전당대회를 1월 이후로 연다는 그 생각을 밝혔거든요. 네. 1월 8일 이후에 열면은 이준석 대표는 다시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1월 8일 날 징계가 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실제로는 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월 8일 이후에 하는 게 조기 전대는 아니겠죠. 그냥 전당대회. 그래도 조기 전대죠. 왜냐하면 원래 이준석 원래 대표가 대회는 그대로 했으면 내년 6월에 6월에 하니까. 하게 됐는데 네. 1월에 해도 한- 조기 전대는 조기 전대죠. 아이고 참 이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면요. 이제 국민들께서 아유 이거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 비대위 뭐 이런 상황을 너무 꼼꼼히 알아야 되니까 이제 좀 피곤하고 지치다 이런 말씀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명분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솔직히 비대위까지 구성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러니까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당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또 보니까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당원 소환제. 그러니까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 당원들이 당대표를 소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당원 27조에 보면은 최고위가 사퇴를 한다라고 한다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 보고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서 왜 비상 상황이라고 고정 전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라는 그 전제 자체, 만들어진 전제 과정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과정도 좀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적 정당성, 당 자체의 민주적 정당성이 완전히 소멸된 거죠. 없어진 거죠. 무시당한 것이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명예로운 퇴진을 해라. 가처분 신청은 뭐 당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본인 정치 인생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맞는 말인가요? 이준석 대표, 너 억울한 건 알아. 그 전에 이제 편 들어오셨던 사람들조차도 억울한 거 알아. 억울한 거 아는데 참아. 이게 말이 됩니까?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억울한데 무조건 참아라? 당이 이래서는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후회 없는 결말, 자꾸 명예로운 퇴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후회 없는 결말을 맺고 싶다. 이제 이런 본인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소위 이제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는 박민영 대변인이죠. 이분이 나는 국대다라는 이른바 이제 그 컨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대변인에 들어온 분인데, 다음 주부터 저기 대통령실로 출근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딩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도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저를 포용해 주신 대통령의 넓은 품과 변화의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박민영 대변인의 선택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정치적 함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에는 어떤 뭐 인정, 사정 이런 게 없죠.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다 따라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뽑았죠. 본인이 토론 배틀에서 뽑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이준석 키즈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지금 대통령실의 청년 대변인으로 발탁이 돼서 그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마지막에는 이 가처분 신청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일종의 충고를 하고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왜 대통령실은 그러면은 이 박민영 씨를 이 청년 대변인으로 뽑았을까? 그 부분을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얼마 전에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런 게 나왔죠. 박민영 대변인이 문제다. 박민영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태 두 달밖에 안 된 네. 대통령을 공격을 했는데 네. 그것이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 네. 박민영이 뒤에 이준석이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부 총질 이야기를 한 거다. 네. 이런 그 칼럼에 나왔거든요. 양상훈 칼럼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다음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야, 대통령이 너무 쏙 좁은 거 아니냐. 본인에게 쓴소리 한다고 네. 그 젊은 청년 대변인을 쓴소리 한다고 네.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이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그랬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 이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뭐 쏜소리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 기사 잘못된 거야. 그 잘못 읽은 거야.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아, 대통령은 품이 넓다. 네, 대통령 품이 넓다. 방금 품이 넓다고 했잖아요. 네, 품이 넓다고 했죠. 대통령실은 그런 네. 그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끌어들였는데 네. 거기 홀랑 따라간 박민영은 네, 홀랑 따라간. 네. 저는 너 내일부터 나와.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준석 정치가 물론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데 이준석 정치가 제가 한 11년 전부터 취재를 해온 거 보면은 항상 남이 좀 다른 사람 뒤통수를 많이 쳐요. 뒤통수를 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뽑은 본인 퀴즈한테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는 그런 이준석 결과가 됐어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네, 제대로 맞았죠. 그리고 이게 활용점정입니다. 지금 다 떠나가잖아요. 그 최고위원들도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상황에서 특히 홍준표 쓴소리 막 하면서 막 그 나무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본인이 퀴즈라고 불렸던 그 사람마저도 마지막에 딱 특히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윤핵관 쪽으로 옮겨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옮겨버리니까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경 대변인께서는 얼마 전에 박민영 대변인의 묘한 흐름을 그 토론 현장에서 읽으셨다고요. 제가 박민영 대변인하고 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방송을 계속 패널로 1대1로 계속 네. 했었어요. 꾸준히 네. 해왔었죠. 네. 몇 달간. 누구보다 박민영을 잘하는 이경 대변인.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현 정부에 대해서 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점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좀 많은 비판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판의 스탠스라든지 비판의 수위 정도가 저는 좀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요, 솔직히 야당인 저보다도 더 강한 더 비판을 세게 했었어요. 비판을. 더 세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라고 말할 정도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달라진 게 뭐였냐면 내 뒤에 이준석이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화요일 날 이준석 없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떳떳하게 비판을 했구나. 괜찮은 청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근데 어제 또 엊그저께 얘기를 보니까 비대위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됐으니까 더 이상은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았던 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당에는 혼란을 줬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혼란을 준 사람으로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약간 스탠스를 바꿨는가 하고 그날 화요일 저녁에 그렇게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에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제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한번 바꿔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청년으로서 이렇게 패널로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 제가 박민영 대변인이었으면은 만약에 불렀으면 대통령실에서 불렀으면 안 갔을까? 저도 솔직히 가기는 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그렇지만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그동안 본인이 보호를 했던 어떻게 보면 진짜 보호 차원까지 보였거든요.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근데 과거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정치 문법에 이제 새로운 정치 문법이 생겼는지는 제가 과문한 탓에 알지 못하지만 이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지금 배신의 정치가 사방팔방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도원 결의를 하고 뜻을 함께 하고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은 정치의 내용은 이것이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당장 취업의 일환인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한 선택인 건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직업 정치, 뭐 생활 전선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면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말, 행동 이것을 배반하면서 가면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 주장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요즘 청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야 예, 모두 예, 청년 예, 정치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도 아주 젊은 그 의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대변인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일단 시작은 청년 정치로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 노회한 기성정치, 옛날 기성정치 그래. 예. 문법으로 그 뭐 이준석 대표가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주 그 전형적인. 전형적인 그렇게 저는 기성정치. 보거든요. 예, 예, 몇 가지 제가 청년답지 못했다. 사례를 들 수도 있는데 그 뭐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네, 있어요. 예, 그 예. 몇 가지 사례가 제가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있어요. 네. 여기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유튜브 홍보도 하시고. 예. 하나만 더 예. 소개를 드리면 예. 지금 이런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그때 KY 라인이라고 뭐 있었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네네네네. 그것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경에 그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KY 라인 이 수첩을 보여줬죠. 맞아요, 기자들에게. 보여줬죠. 보여줘서 예, 예. 그렇게 찍혔죠. 논란이 일어났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과 원래 김무성, 유승민이 원조 친박인데 좀 멀어지는 그 타임인데 그걸로 해서 완전히 결별이 돼버려서 나중에 탄핵할 때 이 두 사람이 한번 앞장을 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준석이 있어요. 음. 그때 그것을 KY 라인이 그 종년의 문건 파동의 배경이라고 이준석이 청와대 행정관들과 나중에 십상치라고 불렸던 행정관들과 술자리에서 한 행정관 그 사람은 십상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엄종한이라고 선임 엄종한 행정관이 있죠. 있었어요. 선임 예. 행정관. 예, 예. 엄종한이 나에게 그 배후에 KY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해서 김무성, 유시민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를 해서는 두 사람이 억울하다 이렇게 돼서 박근혜 대통령과 더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엄종한은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뒤에 그 이준석에게. 그런데 이준석은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녹음하기 시작한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누구랑 얘기하면 그렇게 녹음을 한다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상당히 이게 노예하잖아요. 그런 걸 가서 기뜸을 해주고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가서 기뜸을 해주고 아 저기서 청와대에서는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막 약간 밀정 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느낌이 예? 들잖아요. 예. 그리고 원희룡과도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 해가지고 뭐 또 전화 녹음한 거 가지고 또 뭐 그 파문이 있었고 어쨌든 네. 그런 식의 정치를 그 이준석처럼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가면서 거기 바로 물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민영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처음에 그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아마 그 오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 완전히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할 때까지 어제 자동 해임될 때까지. 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말을 변화가 생겼거든요. 조금 전에 이영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령 그저께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최후에는 이준석이 아니고 나는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그 물밑에서 이 대통령실로 가기로 다 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네. 이게 정말 노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 나이는 젊은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그 어떤 청년의 기계, 그 다음에 새로운 문법, 그 다음에 멈추지 않는 도전, 뭐 그 다음에 모험심,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역시 늙고 노회한 정치인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역시 청년의 기계로 저런 걸 돌파하는구나. 국민들은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영선에 국회 경력이 하나도 없는 젊은 30대 청년 정치인을 당대표로 끌어올리는 이런 선택을 보수정당에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여타의 행동들은 기성정치인보다 더 노회한 뭐 이런 방법으로 정치를 하니까 야 이건 나이만 젊었지 하는 행동 보니까 완전히 옛날 정치인보다 더하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선배들의 그 비판,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 선배 정치인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 쪽의 대변인 그 의원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저분들은 저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우리 평론가님 빼고요. 의원님들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솔직히 이준석이 정치를 정말 청년처럼 잘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진 않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준석을 그렇게 쫓아낼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전제를 만들 정도로 그럼 그동안 잘하셨느냐.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솔직히 본인들의 잘못을 모르는 것이죠. 일례로 이번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그때 총괄 보좌역을 했던 분, 그러니까 당선인의 총괄 보좌역을 했던 이철규 의원이 지지율 하락 원인, 지금 90일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 초중반대로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 하락 원인을 첫 번째가 이준석의 당내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의 당내 혼란 때문이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전 정부 적폐 수사를 정말 세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부재했다. 전 정부 적폐 수사가 부재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요. 외부 비판 세력 때문이다. 외부 비판 세력이 언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악의적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습니까? 민주당이 솔직히 그렇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울 정도로 정신이 있는 당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마지막 네 번째. 여론조사 회사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이것이 지지율 하락의 정말로 원인입니까?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국민의 내부에 있으세요. 그것도 이준석을 비판하면서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준석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순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그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 할까? 정말 했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는 토요일이죠. 13일 기자회견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인 직격탄을 쏠지 이것 또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예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서론 없는 본론, 신당 창당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2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9일 전국위 의결 사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각 일각에서 나온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핵관들, 이준석의 생존이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청년 당원 중심 모임 국바세의 실제 영향, 과연 당을 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저희 방송 중간중간에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호우 피해에 대해서 호우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향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사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났었거든요.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방불케 하는 수준의 장면들이 나왔고 서초동 현장, 물바다가 된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그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뭐 침수 차량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이걸 치우지를 못했어요. 어제 오후까지. 상당한 호우 피해가 있었고 사실상 이것은 인재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어디 있었냐, 정부는 어디 있었냐, 국민들이 그야말로 도탄과 신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응한 첫 번째 소식은 죄송하다라는 사과였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속보에 대한 논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저께 그저께 자정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왜 그 청와대를 떠났느냐 여기까지 또 연결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왜 또 퇴근을 왜 했느냐 뭐 이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동네 반장도 집에 가는데 동네에서 침수가 돼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잠깐만, 차를 세워봐. 네. 그 내렸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양복 바지를 걷어. 구두는 신었잖아요. 양복 바지를 걷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막 물을 푸는데 어떤 시민이 찍어. 네. 그래서 그걸 SNS에 올려. 네. 제가 보면 인기 폭발이에요. 야, 역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멋있구나. 네. 역시 스타일대로 세게 하시는구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런 위기를 그게 아니라 야, 예. 비 엄청 와. 빨리 집에 가자. 이게 이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대통령이야 뭐야 동네 아저씨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비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매뉴얼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매뉴얼 보고 움직여야지. 아니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좀 침수가 됐다, 집 근처가 침수됐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앉아 있으면은 다른 참모들 전부 퇴근 못 하고 비상 체제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미 집에 못 갔어요. 다 밤샜어요. 직원들. 그러니까 예, 그 나중에 이제 예, 그 예, 다시 오고도 예, 예.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뭐 다리가 좀 그 교통이 통제됐다 이래서 비상 대기해서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위기 경보가 있어요. 위기 경보가 그때는 3단계 중에서 2단계였습니다. 2단계니까 그게 주의가 뭐 그런 경계 뭐 경계가 그러고 심각이 3단계인데 네. 심각으로 그 발령이 바뀐 게 새벽 1시예요. 네. 새벽 1시가 그 전에는 2단계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뭐 그 지금 가다가 침수가 됐다고 얘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저희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스타일은 그래 좋아 빠르게 가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좀 평소에 보여주셨던 스타일대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제는 정말 그 모범생처럼 네. 매뉴얼에 맞춰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나갔을 때 경호처가 나오고 막 이런 시민들이 불편하실까봐 오히려 그냥 댁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러다 전쟁 나도 댁으로 가시려나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네.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에 상황실이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습니다. 그때 세월호 참사 일어났을 맞습니다. 때 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어요. 네, 본인이 네. 관저에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단 논의를 치고 어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이 걸리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그런 비상 상황이면 물론 벙커로 가야죠. 벙커 진짜 그 대통령실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가서 거기가 상황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이런 물난리 같은 거는 뭐 일단은 급한 대로 전화로라도 또 지시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게 비판들이 쏟아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집에 갔느냐 뭐 비판들이 쏟아지니까 어제부터 아침에 바로 중대본으로 가가지고 회의를 열고 그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하려던 걸 이쪽에서 하면서 다 대책을 마련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렇게 그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나온 거니까 점차 좋아지는 거예요. 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통령이 언제 사과하시려나 했는데 호흡 피해에 드디어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경 대변인 저는 어떻게... 사과를 끝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아니에요?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역시 야당 셉니다. 네. 우리 국민이 9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6분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퇴근을 하면서 했던 것이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이틀 전에. 이미 아파트 저층, 그러니까 저지대의 아파트는 1층이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나는 퇴근을 했다. 내가 퇴근하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거였는데 솔직히 지금 윤석열은 있는데 대통령은 없다. 국민의힘은 있지만 여당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국민이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있었는데 퇴근을 합니까? 퇴근할 때 그 물이 찬 거 봤으면 돌아와야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국가 총재난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물 차오르네? 그러면서 집에 가는 이 모습이 책임자인가? 그리고 저는 또 충격받은 것이 어제 세 분이 돌아가신 현장에서 아까 제가 드렸던 얘기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아래 앞쪽 아파트가 벌써 침수가 되더라고. 이게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액센트는 제가 조금 더 이것이 순화한 것입니다. 이 액센트는요. 국민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대통령이 동네 아저씨가 나와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사과로 끝낸다? 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지하 벙커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 교통이 좋다 하더라도 30분 걸립니다. 그럼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못했다 맨날 그러지 않았어요? 뛰어서 1분 거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다 모여서 새벽부터 모여서 그런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화로 될 일입니까? 지금 위기관리 센터 지하벙커 우리가 왜 얘기합니까? 거기에 CCTV가 다 전국에 있는 CCTV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고 소방관들이 만약에 현장을 출동하면 액팅 카메라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같은 자치단체장들이 서로 어떻게 지시를 내립니까? 이런 컨트롤 역할, 그러니까 국가 그 재난 총책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인데 집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사과로 지금 오늘까지 사과로 끝냈습니다. 대통령의 자세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는 재난은 예고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은 언제든지 예고 없이 터지는 거고 이 예고 없이 터지는 재난을 얼마나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진행을 하느냐, 해결을 하느냐. 이거를 보면서 정말 실력이 있는 정부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노란 잠바가 좀 보여야 되거든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정부가 열심히 대응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와드릴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런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냥 YTN 본 거예요. 그리고 전화로 다 지시한 거죠. 위기관리센터 멀쩡하게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그냥 집에서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어머 텔레비전 보면서 어머 세상에 저기가 저렇게 침수가 됐어. 세상에 어머 강남역 좀 봐. 막 우리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물이 새더라고 아크로비스타. 막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비 오는 날에는 역시 전집이야. 마포구청장,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그날 쭉 올라왔어요. 그 도대체 우리 동네 지자체 단체장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우중에 누구 하나 나가서 한 분이 없어요. 그나마 서울시장이 등산화 신고 왔다 갔다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막 평가를 합니다. 등산화 신었다고. 그게 맞는 건지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재난 위기에 특히 기후 재난에 또 아랫역은 얼마나 폭염에 지금 막 가뭄에 난리잖아요. 그러면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위기 대응팀을 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비대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길리서치하고 쿠키뉴스가 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1위가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23.0%고요. 2위가 이준석 16.5%입니다. 3위가 안철수 13.4%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는데요. 2위로 밀려났나요? 그동안 계속 이준석 대표가 1위였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서 뭐 그 기법대로 다 여론조사 그 갇혀서 다 했겠지만 지금 네. 다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엉뚱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갑자기 유승민 의원이 1위로 올라섰을까? 유승민 그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경기도지사 그 경선에서 또 김은혜 후보에게 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막 비판을 했거든요. 아주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최근에 이 이준석 파동이 일어나면서 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올 때 유승민 의원이 이 깃발을 들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준석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친유승민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언론에 일단 부각이 됐죠. 부각이 됐고 또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유승민 국회의원실에 그 인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유승민이 아버지 친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아마 이 자기 당 대표 우선순위에 오른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다시 따지면은 그 여기서는 23대 16.5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준석이 앞서 있어요. 앞섭니다. 유승민보다. 그러면 이것은 유승민에게 대한 이 유승민을 선택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역선택. 역선택, 일종의 역선택이 여기서 작동을 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네. 가령 이 주호영
5.9% 들어가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경선 출마 못 하거든요. 네. 그 비대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이 샘플을 아마 여기서 정해서 불러준 것 같은데 한길 리서치에서 네네.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한 게 아니고 객관식으로 한 것 객관식으로.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유승민, 이준석에 대한 같은 라인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정 여론이다. 네. 뭐 이런 것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는 문항 설계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말씀 좀 듣고 저희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역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에서는 솔직히 우리 그동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여론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연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가 다시 한번 대표를 하는 것이 그동안 계속 1위였는데 그럼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그동안에 유승민 퀴즈라고 불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이 2위, 유승민 의원이 이제 전 의원이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역선택일지 아니면 제가 아까 비판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빅마우스처럼 빅스피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이 지금 비대위로 가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냐 그 유승민이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분들조차도 지금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뭔가 보시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돌아가는 내부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윤핵관에게 다시 당대표 자리를 주면 안 되겠구나. 견제 기능을 좀 당은 줘야 되겠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견제 기능을 줘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속보들이 들어오고 뭐 다양한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요. 어찌됐든 시민사회 수석이죠. 강성규. 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비 왔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비가 와도 대통령은 퇴근해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예희 기자 나와주세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주호영 비대위의 과제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관리형 비대위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의 조기 개최를 역설하면서도 당내 비상상황 안정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또 주호영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가 이 대표를 만나 전국이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 백가쟁명식 탈출구 주호영은 이준석을 안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버리는 걸까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네,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대구 출신의 비박계, 유승민 의원과 더불어서 양대 비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선 의원이고 품성은 온화하다 이렇게 언론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가 어떻게 운항을 해 나갈 것인가 좀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국건 평론가께 여쭐게요. 우선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핵관은 조금 비대위원회에서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대위 성격과 기간에 대해서도 특정하지 않았고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기자들이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 물으니까 관리형 혁신 비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하겠다는 건데요. 자, 주호영 비대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주호영 비대위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또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조기 전당대회 준비가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 임무를 맡긴 건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죠. 여기서 작년 6월 달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이준석 대표와 주호영 의원은
상당히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같이 출마했잖아요. 나경원 이렇게 해서 같이 출마를 네, 했는데 네, 네, 그랬죠. 그때 뭐 무슨 깨졌잖아요, 다. 예, 그렇죠. 졌죠. 졌는데 졌어요. 어쨌든 그때 예. 그때도 사감이 쌓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은 임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 가처분 신청도 원래는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조만간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만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을 제안을 하려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1월 8일 이후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당신은 다시 들어와서 당 대표 될 수 있다. 여론조사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참고 기다려라. 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할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뭐 시사할 수도 있죠. 조만간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5선을 했는데 아직 당 대표는 못 해봤어요. 대표 경선에서 나가서 3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원내대표만 예, 예, 하고. 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확실한 성과를 내면은 비대위에서 성과를 내면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갈 수 있고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좀 본인의 실적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할 텐데 윤심이 어떨 것이냐. 윤심이 그걸 용납을 할 것이냐. 아, 이게 있죠. 윤심은 지금 어차피 이준석은 이준석 퇴출이잖아요. 퇴출시키자는 게 지금 윤심이죠, 사실상. 그런데 다시 회생을 할 길을 그 비대위원장이 열어주도록 그것을 방치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막기 위해서 윤핵관들은 비대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호영 위원장은. 뒤에서 윤핵관이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뒤에서 하겠죠. 당연히 작동하죠. 그걸 그냥 놔둡니까? 그걸 그냥 놔두니까. 아니 당이 지금 네. 아니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정권이라는 게 세 가지 축이잖아요. 그 대통령실과 내각과 집권당인데 맞습니다. 집권당을 수수방관하면 안 되죠. 그 당연히 지금 이준석 체제로는 계속 리스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린 건데 다시 이준석이 복귀를 하려는 시도를 그냥 수수방관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비대위 안에서 좀 저는 충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비대위 안에서가 아니고 비대위와 소위 말하는 친윤계 간에 좀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나는 뭐 윤핵관 아니다라고 하지만 윤심이 작동했으니까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윤심이 분명히 좀 합리적이고 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권성동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거죠. 사실상 누가 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호영 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주호영 위원장의 생각은. 아, 그래서 정치권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곰과 여우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권- 주호영이 곰? 아니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곰. 곰. 주호영 네. 의원이 여우.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숙해 보이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속은 여우다. 그래서 곰과 여우의 결합.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어당팔이라는 말이죠. 네, 어당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당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우가 이기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우가 이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준석 그 대표의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을 세 개로 줄이자면 첫 번째, 이준석 만나서 가처분 해결하겠다. 근데 이건 안 됐죠. 두 번째, 지지율을 올리겠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조기 전당대회를 빠르게 개최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빠르게 개최하겠다 이거를 굳이 얘기했는가? 아까 뭐 이준석 대표가 징계 풀리는 게 1월 8일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1월 8일 전에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염두하고 전당대회를 한다면 어차피 순리대로 된다면 6월인데 1월도 조기 전당대회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리대로 그러니까 해도 이거는 이제 조기 전당대회인데 굳이 빠르게라는 표현을 언급한 거 보니까 복귀는 염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여우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윤핵관도 빠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럼 여당이
좀 수습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당이 그렇게 수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 지금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 함에 있어서도 대통령이요 장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윤핵관들에 의해서 전부 다 장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의 승리, 여우의 승리가 국민으로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에서는 전열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한테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국회의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당 정치인들이 기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무개 기자, 내가 지금 친윤을 하면 좋겠어? 차라리 이 모임에서 빠지는 게 반윤이 낫겠어? 어떤 게 당선에 도움이 될까?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런 걸 묻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60, 70 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지지율이 뭐 24%막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번 수해 피해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게 되는 것이죠. 친윤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반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2024년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자, 주호영 비대위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일단은 이준석 그 문제는 매듭 지어야지 그 주호영 비대위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빠르게 전당대회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와 이준석이 지금 그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자기 카드를 가지고 상대에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조기 전당대회 나 빠르게 할 수 있어. 1월까지 안 기다리고 할 수 있어. 이런 그 카드를 내던졌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가처분 신청 그래 그러나 가처분 신청 끝까지 갈 거야. 나중에 협상 결과는 이제 그 철회를 할 수 있더라도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비대위가 성공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그 해결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준석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저는 비대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호영 위원장의 로드맵입니다. 제가 볼 때는 9월이라도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새 지도부를 출범을 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8월 28일에 이재명 그 야당 대표가 되면은 또 그 최고위원들도 지금 전부 역대급 그 최강성 뭐 강성 지도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비대위가 맞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대위 활동을 빨리 끝내고 강력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오히려 저는 그 성공한 비대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은 지금 당권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목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발언하는 모든 것들 법정인 그런 그 처리 같은 것은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준석을 먼저 잠재우는 것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의 성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공천권은 없는 비대위원장인데 어떻게든지 공천권을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한테 공천을 확정해 주는 거, 약속해 주는 거. 뭐 여기서는 비례대표 1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의 입을 담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떠들게 두느냐라는 것이 성공의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고 오늘 속보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아까 곰과 여우의 비유를 했는데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 배제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여우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친윤계를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본인이 반드시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당연직 비대위원입니다. 당연직 비대위원이니까 내가 친윤이라고 해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권한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이 안 된다. 벌써 싸웁니다. 어제 비대위 출범했는데. 아니 이분이 다시 당연직 비대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긴 하죠. 근데 여하튼 아이고 어쨌든 언제쯤 여당 조용해집니까? 국민 여러분 그죠? 이제 호흡 피해도 크고 이거 빨리빨리 수습해서 정말 지금 해야 될 산적한 이슈들 특히 이제 물가 문제, 경제 이슈, 안보 이슈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데 여당에서 계속 이렇게 잡음이 나와서 정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